네, 안녕하세요. 문학과 매체 1, 2차 시 가르쳤던 조욱현입니다. 오늘은 그 5차 시에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3, 4차 시는 강성경 선생님하고 만무방 수업을 같이 했죠. 5차 시부터는 또 제가 또 이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저번에 1, 2차 시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교과서 104페이지 납작납작 박수군 합법을 위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같이 한번 보면서 이 시에 박수군 그림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수군의 이러한 그림들이 그 전후 한국인의 고달픈 삶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작품이었다. 그래서 전후 한국인들의 고달픈 삶을 지켜보면서 박수군 화백이 가졌던 따뜻한 인간의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잘 드러난 작품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김혜순이라는 시인이 납작납작 박수군 합법을 위하여라는 시로 그 그림에 대한 감상평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내용이 어땠어요? 시도 고달픈 서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서리적 표현으로 시인이 이제 시적 화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래서 박수군의 그림에 나타난 이러한 사람들,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살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그래서 대묻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라고 또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역시 박수군 화백이 보여줬던 따뜻한 인간애가 잘 묻어나는 시였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요 학습 활동은 안 했고 선생님이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이중섭 그 화백의 그림과 이중섭을 소재로 해서 쓴 김춘수의 내가 만난 이중섭, 또는 이중섭의 달과 까마귀라는 그림을 김춘수가 이중섭 4라는 시에서 또 그 그림을, 이중섭의 그림을 소재로 해서 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중섭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매우 전후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 처자식과 함께 피난을 와서 부산에서 또는 제주도에서 살게 되었고, 그 당시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내가 자식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 있는 동안 이중섭은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가족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섭의 그림에는 그 처자식에 대한 그리움, 짙은 그리움이 잘 드러나 있고, 또 그 단절로 인한 어떤 좌절감, 슬픔,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함께 예술 활동을 했던 김춘수가 이중섭의 작품 또는 이중섭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 시들을 잘 지었다. 그래서 김춘수의 시에는 이중섭의 가슴 아픈 삶의 사연이 잘 담겨 있었고, 또 이중섭의 그림에 묻어나는 그 처자식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시와 그림이라는 주제로 1, 2차 시 함께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술이라는 이름 안에 다양한 매체로 전달되는 어떤 문학
변용, 글로 된 텍스트 또는 그림으로 된 텍스트 이런 것들이 서로 영역을 넘나들면서 하나의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문학과 매체 선생님은 이어서 할 작품은 이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이 작품은 소설로도 매우 유명한데 오늘 이제 볼 작품은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왜 이걸 배울까요? 우리 지금 문학과 매체 시간이죠. 그래서 문학이 그 소설이라는 어떤 인쇄 매체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시나리오로 각색이 되고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드라마, 영화, 즉 영상 매체로도 이 문학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함께 볼 겁니다. 지금 감상열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효석 원작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매체의 성격에 따라 문학이 구현되는 방식을 비교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자, 인쇄 매체 안에서도 소설이라는 매체 또는 시나리오라는 매체,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영상 매체, 그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 똑같은 문학의 소재들이 구현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매체의 성격에 따라 문학이 구현되는 방식을 비교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인쇄 매체는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글이라는 매체죠. 그래서 글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내용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 매체는 그 영상이죠. 영상 또는 그 영상에 실려서 나오는 어떤 소리, 즉 시각적인 영상과 청각적인 소리라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체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그 문학 작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작품이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지금 오른쪽 보면 일단 중학교 때 한번 이 작품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이제 이효석 작가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효석은 이제 소설가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사회 문제를 드러내는 작품을 발표하다가 이효석이 살았던 시대가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민족으로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드러내는 작품을 발표하다가 점차 자연과의 교감을 묘사한 서정적인 작품을 주로 썼다. 자, 자연과의 교감을 묘사한 서정적인 작품, 여기 대표적인 작품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배울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제목 자체가 메밀꽃이 필 무렵, 매우 서정적이죠. 그래서 내용 읽어보면 그 자연, 그 서정적인 자연 속에 인간의 어떤 애환, 인간의 정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작품으로는 노량근의 들, 하본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이효석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원작으로 해서 밑에 보면 동희선, 홍윤정이라는 시나리오 작가들이 지금 이걸 이제 각색을 해서 지금 시나리오로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동희선, 홍윤정 요 시나리오 작가들 수상한 그녀의 각본을 썼다라고 돼 있죠. 수상한 그녀 혹시 봤습니까? 그 대박을 친 영화였죠. 그 예산에 비해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가 할머니의 어떤 그 영혼을 간직한 채로 젊었을 때의 어떤 외모로 돌아가게 되면서 벌어진 그러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죠.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또 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그 뒤에 보면 일단은 학습활동 보면 소설은 뒤에 나와요. 그래서 116페이지에 지금 이 소설 이호석 메밀꽃 필 무렵과 시나리오, 시나리오라는 것과 우리 소설이라는 거, 인쇄 매체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점,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영상 매체로 만들어진 드라마 메밀꽃 필 무렵과 드라마와 또는 시나리오 또는 드라마와 소설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체를 분석하는 시간이 뒤에 학습활동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습활동 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자, 109페이지에 메밀꽃 필 무렵, 일단 우리 뒤에 그 매체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시나리오 매체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 본문학습입니다. 자, 메밀꽃 필 무렵, 여기 보면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그 드라마 메밀꽃 필 무렵, 선생님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 KBS에서 HD TV 문학관이라는 제목으로 20회 정도 문학 작품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 드라마로 만드는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요 영상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KBS에도 4회까지만 나와 있고, 이게 8회인데, 메밀꽃 필 무렵은 8회인데 나오지가 않아서 그 영상 원본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의 어떤 그 영상은 한 4분 정도 유튜브에 짤막하게 나와 있어서 그거 나중에 이거 시나리오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결국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경은 소설 원작과 같겠죠. 1920년에서 1940년대 강원도 봉평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고, 등장인물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주요 인물이 허생원, 그 다음에 조선달, 장돌뱅이죠. 장을 이제 옛날 시골에는 5일장이기 때문에 봉평장이 며칠에 열리면 또 그 다음 장돌뱅이들은 이제 5일장 한번 갔다 오면 5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으로 또 5일장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봉평장에서 대화장으로 제천장으로 등등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장을 이동하면서 물건을 파는 그러한 장돌뱅이들입니다. 그 허생원, 일단 장돌뱅이 허생원은 52세로 장돌림으로, 그러니까 장돌뱅이 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돌림으로 젊은 날 우연히 성서방네 처녀와 하룻밤을 지냈던 추억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선달 50대 허생원의 친구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다. 짝꿍이죠. 그 장돌뱅이 짝꿍입니다. 그 다음에 백근이라고 나오는데, 이 백근이는 허생원의 늙은 나귀로 허생원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설에서 나귀 이름이 이렇게 백근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드라마로 시나리오로 각색하면서 그 허생원의 나귀 이름을 백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다음 동이가 나오는데 24세라고 나옵니다. 우리 그 소설에는 나이가 나오지 않는데 우리 그 시나리오에서는 지금 나이를 아예 구체적으로 정해버렸죠. 동이는 24세의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서 장돌림 생활을 하는 청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이 차이가 거의 한 2배 정도 나는 걸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메밀꽃 필 무렵 소설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나리오 작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서 대략적인 줄거리나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돌림인 허생원과 조선달은 봉평장에 도착한다. 자, 일단 첫 번째 무대가 이제 배경이 봉평장입니다. 허생원은 객주집에서 어린 장돌림 동이가 충죽대가 농탕 치는 것을 보고 혼을 낸다. 자, 객주집이 이제 옛날 여기 오른쪽에 나옵니다.
예전에 길 가는 나그네들에게 술이나 음식을 팔고 손님을 재우는 영업을 하든지, 뭐 주막집 같은 경우 우리 사극에 많이 나옵니다. 주막집,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또 여관도 함께 운영하는 그 주막집. 근데 이제 옛날 주막집에는 이제 그 주막집 주인이 어떤 아주머니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누굽니까? 충주댁이죠. 충주댁. 그 충주댁과 이 동이가 농탕을 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서로 농담을 하면서 그 남녀 간에 어떤 그 뭐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제 친분을 이어나가는 거겠죠. 충주댁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 혼을 낸다. 왜 허생은이 동이에게 혼을 냈을까요? 왜 뭐라 했을까요? 야단을 쳤단 말이죠. 그렇죠. 충주댁을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허생은은 질투를 하는 겁니다. 허생은은 지금 자기는 늙었죠, 육체적으로. 동이는 지금 20대에 매우 청년이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충주댁하고 동이가 가까워지는 모습이 이 호라비인 허생은의 입장에서는 매우 얄밉고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을 냈습니다. 어린 놈이 무엇을 벌써 배워가지고 그 충주댁하고 농을 주고 받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뺨을 때립니다. 질투심 때문에. 넘어가서 허생은에게 혼이 나고 밖으로 나간 동이는 곧 돌아와 허생은의 나귀가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자, 뺨을 맞은 동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허생은의 나귀가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걸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나귀를 구해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허생은이 어땠을까요? 이때 동이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자기는 때렸는데 동이는 자기 나귀를 지켜준 게 되기 때문에 동이에게 미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인물의 정서를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밤 허생원과 조선딸은 짐을 싸서 대화장으로 떠나고, 자, 그러면 이제 무대가 변합니다. 공간적 배경이 봉평장에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대화장으로 이제 그 공간적 배경이 이제 이동이 됩니다. 동이가 그 뒤를 따라온다. 동이가 왜 따라올까요? 한 대 맞아서 복수하려고? 아니면 뭐 좋아서? 뭐 그거는 이제 읽어보면 나오겠죠. 왜 따라오는지.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 이렇습니다. 씬 42. 자, 우리 시나리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S-42. 이게 뭐냐 하면 씬입니다. 씬. 그 장면, 영어로 씬. 그 씬 42번째, 이제 42번째 장면. 그러면 그 장면에 아주 요약하면 메밀밭 사이길. 그 다음에 밤. 그러니까 이제 씬 42번은 이러한 공간에 또는 이러한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요 부분만 봐도 시 공간적 배경이 잘 드러납니다. 이게 시나리오의 특성입니다. 넓은 메밀밭을 가로지르는 끝없는 길. 그 위를 허생원과 백근이 조선달이 지나고 있고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귀를 데리고 따라오는 동이가 보인다. 틸트업. 자, 조선달이 지나고 있고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귀를 데리고 따라오는 동이가 보인다. 자, 일단 허생원, 백근이, 조선달이 먼저 선두로 가고 있고 그 뒤로 멀리 떨어져서 동이가 보인다. 이거 이제 인물의 어떤 그 동선이 이제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러면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나리오 읽을 때는 내가 영화 감독이라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어야지 됩니다. 자, 넘어가서 틸트업. 틸트업이 뭡니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틸트업은 카메라를 수직으로 위를 향하여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기법.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를 비쳤다가 위로 쫙 올리면서 이렇게 장면을 이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틸트업으로 촬영하면 어떻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 시나리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그 영상 촬영 기법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틸트업을 해서 찍는다라는 거죠. 촬영 기법도 나옵니다. 뭐 오버랩이라든지 틸트업. 자, 틸트업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이제 찍는다는데 결국 이제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밑으로 하면 밑에만 보이니까 이제 근경을 보일 거고, 이렇게 하면 저 멀리도 보이겠죠. 그래서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끝없이 펼쳐진 어떤 메밀밭의 공간감이 잘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메밀밭 본 적 있습니까? 저기 아직 봉평으로 가면, 우리 봉평에 가보면 메밀밭 지금도 이제 관광지로 해놨어요. 근데 메밀밭 있으면 메밀꽃이 하얗게 이렇게 펴가지고 아주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장관이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걸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메밀밭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틸트업을 했다. 넘어갑니다. 조선달,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놀란다. 여기 이제 인물의 어떤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지시문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리오의 특징이 이러한 지시문이 있다라는 거죠.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지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조선달을 맡은 영화배우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 시나리오를 보고, 내가 이 연기를 할 때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내가 그 지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저 동인놈 아니야? 조선은 놀랐습니다. 뭐 놀랐죠? 내가 분명히 때렸는데, 충주대가 농탕 쳐서 내가 분명히 때렸는데 왜 따라오지? 의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달이 시선을 바라본다. 허생원도 그렇죠. 그 허생원이 때렸는데 오니까 조선달도 의아해하고, 허생원도 왜 따라오지?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동이가 메밀밭을 둘러보며 자신의 나귀를 끌고 걸어오고 있다. 자, 이제 걸어옵니다. 그러면 시인 42였고 43 연속해서 나옵니다. 43, 메밀밭, 다른 길, 밤엔 다른 구도의 메밀밭. 그러니까 이제 촬영 카메라 구도가 달라졌겠죠. 다른 구도의 메밀밭, 오버랩, 서두르며 길을 걷고 있는 허생원과 조선달. 자, 오버랩이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촬영 기법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이제 편집 기법이겠죠. 이거는 이제 오버랩이 뭐냐 하면 왼쪽에 나옵니다.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화면이 이제 잔상으로 남아 있는데 다른 화면이 이렇게 겹치면서 기존에 있던 화면은 점점 사라지면서 새로운 화면으로 이제 대체되는 거. 그러니까 한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 화면이 이렇게 싹 겹치면서 요 처음 화면은 조금 흐릿해지면서 사라지고 새로운 화면으로 대체되는 거. 여기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연결, 화면의 자연스러운 연결 또는 내용의 자연스러운 연결로 이어지는 게 이제 오버랩 기법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서두르며 길을 걷고 있는 허생원 조선달.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동이가 메밀밭 둘러보면 자신 나귀를 끌고 걸어오고 있다. 동이에게서 오버랩 되면서 이제 허생원과 조선달의 어떤 모습으로 오버랩 되었다. 그러니까 장면이 동이를 보여주는 곳에서 지금 이제 허생원과 조선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오버랩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허생원 숨차하며 아직도 따라오는가?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동이를 따돌리기 위해서 이제 발걸음을 빨리 해서 아직도 따라오는가? 조선달 동이 녀석 속을 모르겠네. 도대체 왜 따라오는 거요? 허생원 저 녀석도 대화장에 가려나?
지금 이제 이들이 목적지가 대화장이라는 거.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봉평에서 대화장으로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봉평에서 대화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결국 이제 이 시나리오는 이제 공간 이동이 이제 나옵니다. 그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선달 걸음도 빠르고 힘도 센 녀석이 충주댁에서 자고 내일 동이틀 무렵에 발을 놔도 될 것을 왜 하필 우리 따라오냐 라고 이제 의문을 품는 겁니다. 허생은 놀란 목소리로 아니 그럼 아까 충주집에서 나한테 딱이 맞은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하기 때문에 이제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 날 찾아오는 거 아니냐 라고 복수 물음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조선달 힐끗 뒤를 돌아보며 그러게나 말이야. 저 녀석이 뒤따라오면서 돌뿌리를 들고서 해코지를 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돌로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조선달도 우리 복수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허생은 아유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육체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20대 청년을 50대 이 장년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허생은과 조선달 더욱 빠르게 걷는다. 동이가 멈춰서 허리를 숙인다. 조선달 멈춰서 허리를 숙인다. 이제 뭘 잡는 걸로 오인이 될까요? 돌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겠죠. 조선달 저놈이 이제 기어코 이제 돌을 짚는구나. 우리한테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이게 좀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허생원과 조선달이 놀란 표정으로 동이를 바라본다. 동이가 신발을 벗어 돌을 털어내고 있다. 하하. 이 돌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던지려고 한 게 아니라 신발에 돌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돌을 털어내고 있었다. 아유 이제 한숨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달 허생원 바라보며 우리가 걱정이 너무 심했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허생원 머쓱한 표정으로 아이고 뭐 괜히 걱정했다. 머쓱해졌다. 숨을 고른다. 이제 한숨 나왔다라는 거죠. 안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이 정서를 뭐 안심했다. 평온해졌다 마음이. 조선달 이거 봐 동이 계속 신발을 탄다. 조선달 어딜 가나 어느 장에 가냐고. 동이 아직 안 정했어요. 생원 쪽은요. 당신들 어디 가냐라고 물었어요. 조선달 우리는 저 허생원의 얼굴 한번 보고 우리들 신경 쓰지 말고 동이 가는 대로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못 따라오게. 조선달이 왜 허생원의 눈치를 봤을까요? 동이가 당신들은 어디 가요? 라고 물으면 우리 대화장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우리는 저 허생원 눈치 보고 조선달이 신경 쓰지 말고 네 가는 대로 가라. 이렇게 해서 따돌리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아까 허생원과 허생원이 동이에게 한 판 때렸죠. 그러니까 뺨을 한번 때렸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선달은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 어색하고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따돌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허생원의 눈치를 보고 어디 가는지 정확하게 얘기 안 한 거예요. 이제 같이 가기 싫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이 여기는 뭐 어차피 다 같이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동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조선달이 허생원을 보며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닌가 보네.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허생원은 헛기침을 한다. 좀 멋쩍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 아까 뭐 옆에 날개 부분 뭐 있네요. 조선달과 허생원이 동이를 신경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조선달과 허생원이 동이를 신경 쓰는 이유는 결국 허생원과 동이가 다퉜기 때문이다. 선생님요 지금 필기를 이렇게 하니까 카메라가 너무 흔들려서 이렇게 좀 흐리게 이렇게 좀 흘렸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글씨체가 좀 이상해도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허생원 헛기침을 한다. 허생원과 조선달은 다시 길을 걷는다. 조선달 저 동이 녀석 신경 쓰지 말고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달 밝은 밤이면 하는 이야기 있잖아. 그 이야기나 한 자락 뽑아보지 그래. 조선달이 지금 허생원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달라. 달 밝은 밤에 그러니까 일종의 그 조금 낭만적인 그러한 밤에
어울리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낭만적 이야기죠. 낭만적인 밤에 어울리는 낭만적 이야기 해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낭만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 그 이야기는 한 자라 뽑아보지 그래요. 허생은 물리지도 않았어. 허허. 여러 번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리도록 많이 했다. 그 이야기를. 조선달 웃으며 물렸어. 허허. 그래도 이 달 밝은 밤에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 서운해서 아침에 동트기가 참 섭섭하네. 그래도 듣고 싶다. 참 재밌는 이야기인가 봐요. 조선들한테는 여러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야기. 허생은 허공을 보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운을 떼면서 뭐 합니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운을 뗐습니다. 운을 뗐어요. 자, 씬 44 봉평 마을 입구 과거 낮. 자, 그러면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과거의 모습. 떼약볕이 비춘다. 떼약볕 비추죠, 지금. 비추고, 이 영상도 지금 옆에 이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중간 캡처해서. 요건 이제 젊은 시절 누구겠습니까? 허생은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과거 해상 장면입니다. 과거 해상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허생은, 나레이션. 그날도 어지간히 더웠지. 자, 아마 여름이었는 것 같아요. 젊은 허생은이 백근이의 등에 짐을 싣고 걸어가고 있다. 백근이 지금 그때는 허생은도 젊었고 백근이도 젊었겠죠. 지금은 허생은과 백근이가 함께 늙어버렸습니다.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허생은과 백근이가 서로 닮아 있다. 그 허생은을 대표로 보여줄 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백근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허생은이 백근이의 등에 짐을 싣고 걸어가고 있다. 길 양옆으로 하얀 메밀꽃이 빼고 가다. 메밀꽃 이렇게 이제 피어 있습니다. 메밀꽃 아주 하얗게 빽빽하게 피어 있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거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이제 중략했습니다. 20년 전 봉평장에서 허생은은 형편이 어려워진 성서방. 자, 그리고 결국 이 중략 부분의 이야기 뭡니까? 그 위에서 달 밝은 밤에 그 허생은이 조선들한테 해주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낭만적인 이야기.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 봅시다. 20년 전 봉평장에서 허생은은 형편이 어려워진 성서방네, 못 사는 성서방네의 헌옷감을 손해를 보고 사준다. 손해보고 사줬다. 왜?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제 허생은이 좀 마음이 좋았다. 그날 밤 더위를 식히러 간 물레방앗간에서 울고 있는 성서방네 처녀를 만난 허생은은 손재주로 지푸라기를 꼬아 복조리를 만들어준다. 이 복조리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지푸로 묶어주는 장식품 같은 건데 복조리를 만들어주면 그녀를 위로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난감 뭐 아니면은 장식품 같은 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자한테. 일종의 애정의 표현이죠. 이제 선물을 받았으니까. 성서방네 처녀가 어땠습니까? 성서방네 딸입니다. 성서방네 처녀. 성서방네 처녀가 기분이 좋았겠죠.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에 인연을 맺는다. 아이고야, 인연을 맺었어요. 네. 뭐 물레방앗간에서 옛날에 이제 물레방앗간이 이제 남녀가 만나는 어떤 그런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원초적으로 어떤 인연을 맺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자, 넘어갑니다. 하지만 다음날 성서방네 온 가족은 야반도주를 하고, 아이고 아까 형편이 어렵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야반도주 했어요. 빚이 많았겠죠. 허생은은 성서방네 처녀를 찾아 장을 돌아다닌다. 하룻밤 인연을 맺었지만 허생은은 마음을 다 줬어요. 성서방네 처녀한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서방 처녀를 찾아 장을 돌아다닌다. 그러던 중 허생은은 성서방네 처녀와 닮은 여인이 임신하여 배가 불러 있었다는 이야기를 장에서 우연히 듣고 좌절하여 울음 터뜨린다. 왜? 이 성서방네 처녀가 나 아닌 다른 남자랑 만나서 애를 가졌겠구나. 근데 왜 이때 자기 애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하룻밤 인연을 맺었잖아. 근데 하룻밤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애가 설마 내 애겠나라는 생각을 추호도 못한 거죠. 그래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이고 그래도 좀 알아보려고 노력하면 좋았을걸. 요거는 이제 뭐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이제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조선달은 허생원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게 될 것이라며 위로를 한다. 이 당시에
조선달하고 허생은이 이제 친구 사이 오래됐습니다. 젊었을 때도 친구였어요. 장돌뱅이. 그래서 언젠가는 성서방네 처녀 만날 것이라 위로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넘어가면 이제 낭만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젊었을 때 단 한 번 있었던 허생은의 인생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아름다운 로맨스입니다. 첫사랑 기억. 메밀밭 현재 69, 신 69. 고즈넉해진 얼굴로 자 현재로 돌아왔어요. 이제 현재 고즈넉해진 얼굴로 걷고 있는 허생은과 조선달. 허생은 자네 그 말이 그때는 나한테 참으로 많은 위안이 되었었다네. 어떤 말 했을까? 어떤 말? 결국 이제 성서방네 처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조선달이 허생은을 뭐 했는 말? 위로한 말. 그 여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조선달 지금은 허생은 한 20년 찾아도 없으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어이구 20년이나 지금 찾아다녔어요. 20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애틋합니다. 조선달 그런데 말이야 혹시 그때 그 사람이 성서방네 처녀는 아닐까? 누구? 그 배불렀다는 딸 말이야. 그 배불렀다는 딸 성서방네 처녀 아닐까? 사람 싱긋기는 뭐 아닐 거야. 조선달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로 만에 하나 생은애가 자라고 있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신 애가 자라고 있다면 나이가 20 서너선 되었나? 저 정도 나이는 됐겠구만. 생각해보게.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고 말이야. 저런 아들 누굽니까? 동이죠, 동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선달이 허생은 너 그때 하룻밤 인연 맺었는데 그 배가 불렀다는 여인이 성서방네 처녀 아니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배불러 그 임신한 그 아이가 너의 아이라면 벌써 나이가 저 정도 안 됐겠나? 저런 아이 누구? 동이쯤 안 됐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추측해보면 뭐 진짜 만에 하나 동이가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독자들 또는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설마라고 이제 조금씩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허생원도 뒤돌아본다. 동이를 뒤돌아봤어요. 아직도 뚜벅뚜벅 저만치 그릴 뜨고 따라오는 동이가 보인다. 이렇게 계속 동이와 연결시키는 거 봤을 때 좀 뭔가 설마설마한 느낌이 듭니다. 넘어갑니다. 신 75 길 밤입니다. 69에서 79로 확 넘어갔습니다. 쩔뚝이며 걸어가는 세 사람. 허생은 계부 밑에서 자랐다니 생부는 어쩌다가 돌아가셨나. 이제 동이랑 같이 길을 걸으면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계부 밑에서 새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생부 진짜 아버지는 어찌 돌아가셨나? 허생은이 동이한테 지금 이제 뭐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너희 아빠 생부 누구냐? 생부야 애당초 없었구만요. 조선달 생부가 없다니 그런 법 어디 있어? 말이 안 되죠. 아빠 없는 자식은 없잖아요. 동이 부끄러워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정말이나 할게요. 제천에서 달도 차지 않은 저를 낳고 어머니는 친정 쫓겨났대요. 왜 쫓겨났을까?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았는데 애를 낳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쫓겨났겠죠. 옛날이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친정 쫓겨났대요. 친아버지 얼굴은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 애당초 없는 게 아니겠슈.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어떤 유복자. 유복자는 이제 아버지가 가셔서 이제 못 본 거고, 유복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아버지를 못 본 그런 아들입니다. 조선달, 그랬구나. 자, 일단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공석입니다. 그럼 누굴까? 넘어갑니다. 개울밤, 개울, 밤입니다. 77. 난감한 표정으로 개울을 바라보고 선 세 사람. 자, 개울이 등장했습니다. 개울의 이 개울 때문에 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개울의 역할이 있겠죠, 그럼 역할. 개울의 역할. 소재의 역할. 허생은 지난 장마통에 떠내려간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았구만 그래. 자, 널빤지 이제 그 개울을 건널 수 있는 다리, 뭐 임시로 놓은 다리가 되겠죠. 조선달 할 수 없지 뭐. 결국 이제 직접 뭐 물에 젖으면서 건너야 됩니다. 이 개울을. 조선달이 먼저 자신의 나귀를 끌고 강을 건넌다. 조선달 강을 다 건너고 뒤돌아보면 어디 건너와? 그리어 허생은이 동이를 따라 강을 건넌다. 강을 건넙니다. 지금 건너는 장면. 허생은은 자신의 허벅지까지 오는 강물에 몸을 가누기 힘들어한다. 허생은이 이제 늙었으니까 세약하니까 이 거센 물살을 가누기 힘듭니다. 허생은
그러면서 대화는 이어갑니다. 모친은 원래 제천분이신가? 자, 웬걸요? 원래부터 제천에 살지는 않으셨대요. 그럼 제천은 아니에요. 고향이 제천이 아니다. 허생은 울렁거린다. 왜 울렁거립니까? 혹시 동희 엄마가 누구? 성서방네 처녀 아닌가? 물음표. 혹시 동희 엄마가 성서방네 처녀 아니야? 울렁거리는 거예요. 아, 그럼 모친 고향이 어디야? 시원스럽게 말을 안 해주는데 봉평이네. 봉평. 따다다단 봉평입니다. 봉평 놀라며. 왜? 자기가 성서방네 처녀랑 이 인연을 맺은 게 이제 봉평이었고, 성서방네 처녀가 원래 봉평 출신이니까, 동희 엄마 봉평, 성서방네 처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 성씨는 뭔가? 보지도 못했는데 알 수 있나요? 지푸라기로 뭘 잘 만들었다고 해서 초서방이라 했던가? 초서방 지푸라기로 뭘 잘 만들었다. 따단 뭡니까? 우리 앞에서 그 로맨스 이야기할 때, 옛날에 로맨스 뭘 만들어줬다? 지푸로 복주머니 만들어줬다. 초서방. 이제 알았습니다. 허생은 그 초서방이다. 동희 아빠가 허생은이구나. 허생은도 당황하면서 이거 진짜네. 동희 엄마가 성서방네 처녀네. 그러면 동희는 내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간 허생은이 발을 헛디뎠다 충격받았습니다. 놀랬습니다. 아들을 찾아 꼬꾸라진다. 놀라는 동희. 허생은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희가 허생을 잡아 일으켜준다. 이 부자 관계입니다. 이제 부자 관계. 부자 관계의 어떤 정이 이제 오고 가는 겁니다. 그 개울의 역할. 이 둘을 이어주는 역할. 개울의 역할은 이 둘을 이어주는 역할이다. 자, 동희 안 되겠구먼. 자, 업혀요. 괜찮아. 괜찮아요. 어서요. 자기 아버지를 업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동희 쉽게 허생은을 들쳐놓는다. 동희 생각보다 헷갑네요. 가볍다는 뜻입니다. 허생은 동희의 등이 편하다. 왜 편할까? 자식이니까, 아들이니까. 정서적인 안정감, 유대감, 정서적 유대감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슬쩍 못 이기는 척 기댄다. 허생은 이렇게까지 돼서 미안하네. 내가 오늘은 메밀꽃 향기에 듬뿍 취한 모양이야. 메밀꽃 향기에 듬뿍 취했다. 행복하단 말이다. 행복하다. 왜? 아들을 찾았으니까. 또 성서방네 처녀 그토록 찾아 헤맨 첫사랑을 찾았으니까. 사랑에 취한 거죠. 동희 그냥 웃는다. 허생은 그래 모친은 아비를 찾지 않는 눈치인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허생은 그래 지금 모친은 어디 계신가? 자, 이제 찾아가고 싶죠. 아직 제천에 있지요. 제천. 가을에서 봉평에 모시고 올 생각인데, 이제 고향인 봉평으로 모시고 올 생각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우리 두 식구 그럭저럭 잘 살아갈 수 있겠지요. 내내 조심조심 물을 걷는 동희와 그 등 옆인 허생은. 78 시입니다. 모닥불 근처 밤. 이제 잠시 쉬는 겁니다. 타닥타닥 타고 있는 모닥불에 둘러앉아 젖은 옷을 말라 벌리고 있는 세 사람. 조선달. 오늘 참 이상하네. 어찌 물에까지 빠지고 말이야. 뭐 때문에 그랬디야? 원래 물에 안 빠지는데 오늘 유달리 물에 빠졌단 말이죠. 허생은 실은 아까 낙이 생각을 했어.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왜? 결국 아까 성서방네 처녀 아들 자기가 가족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빠진 거죠. 놀래가지고. 자, 실은 아까 낙이 생각을 했어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낙이 생각한 건 아니죠. 그 당시에 동희가 자신의 아들이고 동희 엄마가 성서방네 처녀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놀래서 넘어진 거죠. 근데 낙이 생각을 해서 넘어졌다. 실수해서. 일종의 이제 변명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낙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낙이는 허생은 자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허생은 낙이 자신을 그 낙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낙이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 낙이는 이제 허생은의 인생, 허생은 자체를 이제 대표하는 그러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그 이유가 더 나옵니다. 조선달 낙이 허생은 그려 저 못난 꼴을 해가지고 새끼를 얻었잖아. 그것도 마을에서 제일 가는 피마에게서 말이야. 그러니까 낙이는 사실 말은 아닙니다. 일종의 당나귀과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이 더 멋있고 낙이는 말보다 좀 누추하고 생김새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초라한 낙이가
그 피마 암말에게서 새끼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이 됩니다. 비유적인 표현. 결국 이 나귀는 누굽니까? 이 나귀는 허생원. 나귀는 허생원. 암말은 누구? 피마. 암말은 성서방네 처녀. 이들 사이에서 난 새끼 누굽니까? 이 새끼는 동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 같은 놈도 이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동의를 얻었다. 운이 좋다. 그 나귀와 자신을 이제 동의시하는 겁니다. 조선달 웃으며 맞아. 생언이 장가가는 것보다 더 좋아했지. 자기랑 나귀를 동의시하니까 허생언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가가는 것처럼 좋아했다라는 거죠. 허생은 저 백근이 새끼 봤지? 길을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어다니는 것이 어찌나 귀여운지 알아? 당나귀와 이제 말의 교배를 통해서 나온 걸 우리가 노새라고 합니다. 노새인데, 여하튼 그 노새가 매우 귀여웠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 노새는 결국 누굴 또 의미합니까? 동의를 의미합니다. 동의. 그래서 내 자식이 귀엽다. 넘어갑니다. 동의. 그래요? 조선달. 봉평에만 오면 슬그머니 없어지는 게 그것 때문이잖냐. 예. 봉평에, 노새가 있다는 거죠. 자기 낙인, 백근이와 피마 사이에서 난 이 노새가, 봉평이 있으니까 이 노새 보러 가는 거죠. 이 노새를 보러 간다는 것은 자기 자식을 보러 가는 기분으로 보러 갔겠죠. 동의. 예. 자, 가다가 보면 대충 말을 테니 부지런히들 가세나.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으로 가세. 자, 우리 지금 이제 봉평장에서 우리 메밀꽃 필 무렵 대화장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였는데, 그 다음 가진 않았지만 예측되는 장소는 어디다? 예측되는 점점점점. 그 다음 이제 갈 장소는 어디다? 결국 제천이다. 제천으로 가서 뭐 한다? 가족 상봉을 할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생원도 제천으로요? 그래, 모처럼 한번 가보고 싶구만. 같이 동행하려나, 동의? 자기 아들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지요. 가는 김에 어머니도 뵙고요. 성서방네 처녀도 보고. 동의 먼저 돌아 왼손으로 나귀의 고삐를 잡는다. 조선달. 동의도 자네처럼 왼손잡이인가 보다. 자, 왼손잡이. 또 이 소재가 또 어떤 역할을 합니다. 얘 어머니가 제 생부도, 제 아버지도 왼손잡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또 뭡니까? 혈연적인 어떤 유대. 이제 드러나는 거지. 혈연적 유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증거입니다. 증거. 부모 자식 관계라는. 조선달. 그려? 허생은 놀란다. 이것마저도 내 아들이구나. 세 사람은 다시 길을 걷는다. 동의. 다음에 나귀 새끼 보러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보고 싶네요. 허생은 이제는 나귀 새끼 같은 건 안 봐도 될 것 같네. 나귀 새끼 왜 안 봐도 됩니까? 자식 새끼. 자식 새끼가 아니고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즉 진짜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귀 새끼는 안 봐도 돼. 조선달. 왜 팔렸나? 허생은 글쎄. 기분이 좋습니다. 조선달 원 사람도 허생은 나도 이제부터 자네처럼 땅떼기나 좀 사볼까? 땅떼기 왜 삽니까? 땅떼기 정착하겠다. 우리 가족 아내도 만났고 아들도 만났으니까 정착해서 농사 짓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떠돌이의 삶, 애환이 가득한 떠돌이의 삶에서 정착하는 삶으로, 뭔가 행복이 깃든 정착하는 삶으로의 변화다. 다시, 애환이 깃든 떠돌이의 삶에서 행복이 깃든 정착하는 삶으로의 인생의 역전, 변화입니다. 자네가 땅을 사, 참 알다고도 모르겠네. 방울소리가 밤벌판에 한층, 자, 방울소리, 이제 나귀한테 매달린 그런 방울소리가 밤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린다. 낭만적 분위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가벼운 걸음으로 달빛 기울어진 길을 건너간다. 뭔가 행복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작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가슴 따뜻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상봉, 또 삶의 애환이 잘 묻어나는
그러한 장돌뱅이의 삶과 그 장돌뱅이가 아들을 만나는 그 훈훈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우리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호서 점차 자연과의 교감을 묘사한 서정적인 작품을 주로 썼다. 이 자연과의 교감, 메밀꽃, 달밤, 달, 메밀꽃,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가슴 진한 감동을 주는 어떤 그 이야기가 바로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죠.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나리오를 읽으면 머릿속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 영상을 머릿속에 구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걸 구현하면 드라마나 영화가 되는 게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학습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면 뒤에 학습활동 통해 가지고 소설 메밀꽃 필 무렵하고도 시나리오 한번 비교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시나리오의 영화는 아니지만 그걸 찾을 수 없어서 또 메밀꽃 필 무렵 영화를 조금 보고, 또 그 영상 매체와 이 인쇄 매체의 어떤 그 전달 방식 차이점, 뭐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